안녕하세요. 아범입니다. 오늘도 다크한 나이트메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평범한 도시의 풍경 속에서 드러난 섬뜩한 진실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아범이 다크한 나이트메어로 초대하겠습니다. 나이트메어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핸드폰에서 가장 많이 쓰는 어플은 무엇일까요? 카톡, 인스타, 그리고 유튜브도 빠질 수 없겠죠. 그런데 의외로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또 다른 어플이 있습니다. 바로 지도 앱입니다. 저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려 보면 아버지가 휴가 때 종이 지도를 펼쳐 들고 길을 찾던 모습이 선명합니다. 속초나 부산을 갈 때마다 헷갈리고 돌아가던 일이 많았죠. 하지만 이제는 작은 스마트폰 하나면 전국 어디든 찾아갈 수 있습니다. 지도 앱 속 로드뷰 기능, 혹시 다들 써보셨나요? 특수 차량이 전국을 돌며 360도 파노라마로 도로와 풍경을 담아 두었죠. 덕분에 길을 미리 확인할 수 있지만 간혹 그 속에 의도치 않게 박제된 놀라운 장면들이 있습니다. 사진 한 장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놀이터, 주변 벤치와 나무, 아이들 뛰노는 흔적. 하지만 그 사진에는 작은 숲을 옆에 가려진 리어카 하나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리어카 안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비밀이 숨어 있었죠. 2011년 7월 6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 오후 3시 10분, 평화로운 여름날의 일상 속에 작은 민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리어카에 부딪혔어요. 저거 너무 오래 방치된 것 같은데 치워주시면 안 되나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A씨는 이미 그 리어카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나타난 건 2008년쯤. 이후로 무려 3년간 놀이터 한쪽에 방치된 상태였던 겁니다. 그는 입주민 방송으로 주인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가 직접 치우러 나섰습니다. 리어카는 천막으로 덮여 있었고 줄로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그는 신중히 묶음을 풀어내며 안을 확인했죠. 그 순간 아이스박스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처음엔 그저 버려진 생활용품이라 생각했지만 막상 들어 올리려 하니 이상하게도 너무 무거웠습니다. 안에 무엇인가 가득 차 있는 듯했고 묘한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는 결국 뚜껑을 열었습니다. 순간 숨조차 막히는 역한 냄새가 퍼져나왔습니다. 음식물이 썩은 걸까 싶었지만 안에는 흰 비닐에 쌓인 검은 캐리어가 들어 있었습니다. 바닥엔 검은 액체가 굳어 고여 있었고 긴장한 그는 비닐을 풀기 위해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비닐을 찢어내자 더 진한 악취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A씨의 직감이 말해주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다. 긴장한 손끝이 떨렸고 조심스럽게 캐리어의 지퍼를 열자 안에서 툭 하고 튀어나온 건 바로 사람의 발이었습니다. 놀라움과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고 급히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아이스박스 속 캐리어를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여성의 토막난 시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머리와 몸통이 분리된 끔찍한 상태. 캐리어 안에는 잔혹한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절단면의 상태를 본 국과수는 도구로 톱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시신이 방치된 세월이 너무 길었습니다. 부검 결과 사망 시점조차 명확히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기록에는 단지 최소 6개월 전 사망치라는 문구만 남았습니다. 이미 3년간 방치된 흔적은 부패로 이어졌고 수사팀은 결정적인 단서를 얻기 힘든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시신을 살펴보던 중 눈에 띄는 점이 있었습니다.
양쪽 엄지손가락이 사라져 있었던 겁니다. 만약 범인이 이를 의도적으로 절단했다면 신원 확인을 막으려는 목적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즉, 피해자를 알아보면 곧장 범인으로 특정될 수 있는 면식범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른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엄지손가락은 범인의 기괴한 기념품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일부 사이코패스는 피해자의 일부를 트로피처럼 보관하기도 합니다. 혹은 원한의 상징으로 잘라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범행 장소로 쓰인 놀이터는 아이들이 드나드는 공간이었습니다. 경비실에서도 가까운 곳, 범인이 이런 장소를 선택했다는 건 아이러니했습니다. 철저히 포장해 가려둔 시신과 달리 장소 선택은 허술해 보였던 겁니다. 수사팀은 범인이 아파트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 즉 주민일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시신의 신원은 부분적으로 남아있던 세 손가락 지문을 복원해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1968년생 B씨,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던 주민이었습니다. B씨는 뇌성마비로 왼쪽 팔을 거의 쓰지 못했고 얼굴 일부에도 마비가 있어 생활이 쉽지 않았습니다. 장애 판정을 받고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을 받으며 근근히 살았지만 주변인들은 그녀를 밝고 성실한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치매노인과 장애 가정을 돌보는 간병인으로 일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타인을 돌보며 살아가던 삶. 하지만 2006년 4월 그녀의 모든 생활 반응은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비극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2006년 4월 1일, 그날 이후 B씨의 모든 기록은 끊겼습니다. 통신 내역, 은행 기록, 병원 진료 기록까지 자취를 감춘 채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도 단 한 명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흔적 없는 실종 상태가 되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장애수당을 받고 있었는데 2006년 이후 담당 공무원이 확인 방문을 했을 때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2년 뒤인 2008년, 결국 취장 전입 판정으로 수당은 중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라진 이후였습니다. 경찰이 의문을 품게 된 건 2009년 11월이었습니다. 사라진 지 3년이 넘은 B씨의 주소지가 돌연 안산 단원구의 아파트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이름은 동거인 등록으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동거인 등록은 가족이 아니더라도 세대 구성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B씨의 동거인으로 등록된 인물은 바로 66세의 C씨였습니다. 그는 주민센터에 직접 B씨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제출하며 절차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 B씨는 이미 생활 반응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더 섬뜩한 건 그 이후에도 그녀 앞으로 지급되던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이 계속 인출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매달 약 40만 원, 무려 2년간 현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출금자는 누구였을까요? ATM 기록은 시간이 흘러 삭제되어 남아있지 않았지만 경찰은 주변 증언과 계좌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결국 드러난 이름은 동거인으로 등록돼 있던 C씨였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는 점점 짙어졌습니다. 리어카와 아이스박스 또한 C씨의 소유로 밝혀졌습니다. 아내 D씨의 증언에 따르면 리어카는 피크닉 용품을 옮기는 용도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아이스박스도 과거 바닷가 나들이 때 샀지만 이후로 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D씨는 2011년 3월에 리어카를 마지막으로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곧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2010년 6월 촬영된 로드뷰 사진 속에 이미 해당 리어카와 천막이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적어도 2010년부터 2011년 7월까지 리어카는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D씨의 증언은 거짓이었고
경찰은 점점 C씨와 그의 아내가 사건과 깊숙이 연관됐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렇다면 C씨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충격적이게도 그는 과거 살인 전과가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심지어 종교의 이름을 빌려 목사로 활동하며 봉사와 선행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착한 얼굴의 가면 뒤에는 이미 한 차례 살인을 저지른 어두운 과거가 숨어 있었습니다. 어둠이 가라앉은 골목,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피 묻은 그림자처럼 길게 드리워집니다. 피해자 서연은 숨을 고르며 담장 아래 몸을 낮춥니다. 발밑의 자갈 하나조차 소리가 커져 돌아올까 두려운 순간, 그녀는 한 걸음조차 쉽게 내딛지 못한 채 고요 속에 숨어있는 사냥꾼의 시선을 느낍니다. 이 도시의 골목은 미로 같았습니다. 작은 슈퍼, 낡은 주차장, 폐쇄된 노래방 입구가 이어져 있고 그 어느 곳에도 안전은 없었습니다. 민수는 발소리를 죽이며 추적을 이어갑니다. 그의 호흡은 느리지만 일정했죠. 사냥꾼의 리듬, 그것이 공포를 지배했습니다. 서연은 갑자기 나타난 철문 안으로 몸을 숨깁니다. 오래된 보일러실 같은 공간, 습기와 녹슨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벽에는 과거의 낙서와 빛바랜 전단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죠. 그녀는 순간적으로 안도했지만 금세 그 안도감은 함정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출구는 단 하나뿐. 뒤에서 문이 삐걱 열리는 소리가 다가옵니다. 민수의 그림자가 문틈 사이로 스며듭니다. 그 순간 서연은 숨을 꾹 참았습니다. 심장이 터져나올 듯 뛰었지만 들키는 순간 모든 게 끝날 것을 알았죠. 민수는 한참 동안 멈춰 서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두려움을 음미하듯 공간 전체를 조용히 점유한 채. 밖에서는 멀리서 경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단절된 일상과 다름없는 소리. 그러나 이곳에서는 비현실적인 배경음 같았습니다. 서연은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고립됐는지 체감했습니다. 도시 한복판임에도 이 좁은 공간 안에서는 누구도 그녀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결국 발걸음을 떼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마디도 없이 문을 다시 닫으며 사라졌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서연은 직감합니다. 사냥꾼은 희생자가 스스로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시간을 무기처럼 사용하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서연은 결심합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꼴이라 생각했죠. 문틈 사이를 조심스레 열고 주차장으로 이어진 계단을 향해 기어가듯 몸을 낮춥니다. 그러나 철제 계단의 삐걱임이 그녀를 배신합니다. 그 소리는 민수의 귀에 닿았는지 곧 다시 발걸음이 다가옵니다. 서연은 숨도 못 쉰 채 주차장의 차량 밑으로 몸을 밀어넣습니다. 기름 냄새,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그리고 공포로 굳어버린 몸. 그녀는 한낮의 안전지대였던 공간이 이제는 악몽의 무대로 바뀌었다는 걸 느낍니다. 민수는 차량들 사이를 천천히 걸어 다닙니다. 신발끝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 그 리듬은 초침처럼 공포를 세어갑니다. 그는 서연이 어디선가 숨죽이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위치를 정확히 찾아내기 위해 고의적으로 느린 걸음을 유지했습니다. 주차장 한가운데 멈춰선 민수. 그리고 들려오는 그의 낮은 웃음소리. 서연의 온몸은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조롱이 아니라 이미 승리를 확신한 자의 선언 같았습니다. 어둠은 두 사람 사이에 짙게 드리워져 희생자의 숨결마저 붙잡아 매려는 듯 했습니다. 서연은 차체 밑에 몸을 움츠린 채 손끝으로 바닥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콘크리트의 거친 입자가 파고들었지만 그 고통조차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귀에는 오직 발자국 소리만이 맴돌고 있었죠. 민수는 차량 옆을 천천히 지나가며
일부러 키를 긁듯 금소금을 냈습니다. 마치 사냥꾼이 먹잇감에게 나는 내가 여기 있는 걸 안다라고 속삭이는 것처럼. 그 소리에 서연의 호흡은 더 짧아졌습니다. 차량 밑에서 보이는 민수의 구두 끝, 서연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달려나갈까? 아니면 끝까지 숨을 죽일까? 그 선택은 그녀의 생존을 좌우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발은 이미 떨림으로 굳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다른 차량의 경보음이 갑자기 울려 퍼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소란에 민수의 시선이 잠시 흩어졌습니다. 서연은 그 틈을 본능적으로 포착했습니다. 인간은 공포 속에서도 살아남으려는 본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 밑에서 몸을 빼내며 비상계단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계단의 낡은 난간은 삐걱거렸고 발걸음 하나하나가 불안정했지만 오직 탈출의 희망만이 그녀를 움직였습니다. 위층으로 오르자 오래된 창문이 보였습니다.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먼지가 쌓인 유리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그 불빛은 자유를 상징하는 것 같았고 서연은 주저없이 손으로 창문을 밀어붙였습니다. 창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녹슨 걸쇠와 단단한 먼지, 덩어리가 그녀의 탈출을 막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손끝이 까져나가며 피가 맺히는 것도 모른 채 있는 힘을 다해 밀어붙였습니다. 뒤에서 다시 들려오는 발자국. 민수가 계단을 오르는 소리였습니다. 그 리듬은 더 이상 천천히가 아니라 확신에 찬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희생자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음을 증명하듯. 마침내 창문이 열리며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서연은 자신이 몇 층에 서 있는지 깨닫고 망설였습니다. 뛰어내리면 뼈가 부러질 수도, 다시는 걷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이미 그림자가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두려움과 희망, 절망과 생존 본능이 뒤섞인 그 호흡. 그리고 그녀는 몸을 날렸습니다. 공기가 쏟아져 들어오는 순간 시간은 마치 멈춘 듯 흘렀습니다. 서연의 몸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듯한 통증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다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의지가 그 고통을 억눌렀습니다. 주변은 폐쇄된 창고와 잡동사니가 흩어진 마당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바람은 낡은 천막을 흔들며 불길한 소리를 냈습니다. 서연은 다리를 절며 가까운 출구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나 모든 길이 막힌 듯 좁고 낡은 벽들만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뒤이어 창문 위쪽에서 민수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한 분노가 아닌 긴 시간을 기다려온 사냥꾼의 만족감이었습니다. 아, 다크합니다. 나이트메어가 강타하는군요. 서연은 본능적으로 폐허 속 골목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한 손으로 벽을 짚으며 어둠을 뚫고 달렸습니다. 하지만 골목은 미로 같았고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더 크게 메아리쳤습니다. 사냥꾼은 이미 그녀의 발자취를 쫓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시야 앞에 녹슨 철문이 나타났습니다. 열쇠 구멍은 사라졌고 힘으로 밀어야만 열릴 듯 했습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밀어붙였지만 문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다가오는 발소리가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철문이 삐걱 열리며 좁은 창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연은 숨을 몰아쉬며 안으로 몸을 밀어넣고 곧바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곰팡이 냄새와 눅눅한 기운이 가득한 그 공간은 안전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창고 안에는 오래된 가구들과 부서진 박스가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틈새로 새어드는 빛 한 줄기조차 없었습니다. 서연은 어둠 속에서 몸을 움츠리며 발소리를 듣지 않으려 귀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고요는 오히려 더 큰 공포를 불러왔습니다. 민수는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노크도 발길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존재감만으로 서연을 옥죄었습니다. 사냥꾼의 방식은 힘이 아니라 시간과 심리였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살고 싶다는 절박함과 이 공포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절망 속에 휩싸였습니다. 벽에 기댄 채 떨리는 손으로 작은 기도처럼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문이 삐걱 열리며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민수의 그림자가 다시 어둠 속으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창고 안을 울릴 때 서연은 마치 시간마저 멈춘 듯 느꼈습니다. 이제 숨을 곳은 더 이상 남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폐허 같은 창고 안에서 몸을 낮췄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고 숨소리를 죽이려 할수록 더 거칠게 터져나왔습니다. 어둠은 그녀를 감쌌고 민수의 발소리는 그 어둠을 찢듯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는 한 걸음 한 걸음 무겁게 창고 안을 거닐었습니다. 그의 발자국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서연의 영혼을 향해 파고드는 망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몸을 떨며 박스더미 뒤에 숨었지만 사냥꾼의 그림자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내 숨소리. 여기까지 들린다. 김인수의 목소리가 낮게 흘렀습니다. 마치 바람에 섞여 스며드는 듯한 속삭임. 서연은 눈을 꼭 감고 한순간이라도 들키지 않기를 빌었습니다. 그러나 공간은 너무 좁았고 침묵조차 배신을 준비하는 듯 했습니다. 창고 구석에 낡은 사다리가 보였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사다리는 천장 구멍으로 이어져 있었고 그곳만이 탈출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다리를 오르는 동안 발소리가 멈추지 않는다면 들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첫 발을 올렸습니다. 삐걱, 쇳소리가 공간을 울렸습니다. 민수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정적. 그리고 다시 느릿한 움직임. 그는 그녀의 위치를 감지한 듯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숨을 삼키며 빠르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삐걱거림은 점점 더 커졌고 민수의 발소리 또한 점점 더 가팔라졌습니다. 위로 향하는 통로는 생각보다 좁았고 어깨가 벽에 부딪히며 살갗이 까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작은 천장 틈을 밀고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로 밀려 들어왔고 그 순간 잠시나마 해방의 착각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아래에서 울려 퍼지는 민수의 웃음은 그 착각을 잔인하게 부숴버렸습니다. 옥상은 더 이상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네모난 콘크리트 위, 사방이 막힌 채 바람만이 거칠게 불었습니다. 도망칠 길은 난간뿐이었지만 그 너머는 끝없는 추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난간을 붙잡고 흔들리는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민수의 머리가 천장 틈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번뜩였습니다. 끝까지 올라왔네. 이제 선택해. 내가 잡히든가 아니면 스스로 떨어지든가. 그 말은 잔혹한 농담처럼 들렸지만 현실은 피할 수 없는 협박이었습니다. 서연은 난간에 매달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는 가족과 평범한 일상이 파편처럼 스쳐갔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의지와 포기하고 싶은 절망이
동시에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그녀의 귓가를 스치며 마지막 대답을 재촉했습니다. 서연은 난간을 붙잡은 채 차가운 바람 속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손끝은 이미 힘을 잃어가고 있었고 미드로는 끝없는 어둠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뺨을 스치는 바람은 생과 사의 경계선 같았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난간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의도적으로 무겁고 또렷했습니다. 마치 한 걸음마다 너의 시간이 줄어든다라고 선언하는 듯 했습니다. 서연은 눈을 질끈 감은 채 손에 남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냈습니다.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했어. 민수의 목소리가 바람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차가운 한마디가 서연의 귀를 파고들자 그녀의 몸은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눈가에는 눈물이 아닌 끝까지 살아남으려는 결의가 번졌습니다. 서연은 손을 떨며 난간을 넘었습니다. 발끝이 허공에 매달려 흔들렸고 그 순간 세상 모든 소리가 멎은 듯 했습니다. 민수는 비웃듯 고개를 젓더니 손을 뻗어 그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아래 골목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친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발소리, 일상의 기척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작은 희망을 붙잡듯 더욱 몸을 숙였습니다. 민수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서연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힘겹게 난간을 타고 옆 건물 옥상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짧은 비명이 바람에 섞였지만 다행히 그녀는 다른 건물 지붕에 몸을 떨어뜨릴 수 있었습니다. 아픈 충격이 몰려왔지만 살아있다는 감각이 그녀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민수는 옥상 위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불만과 광기에 섞인 미소가 번졌습니다. 끝까지 재밌게 하네. 그는 곧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연을 추적하는 것은 지금 끝이 아니란 듯한 기묘한 기운을 남겼습니다. 서연은 지붕 위에서 몸을 웅크린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과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공포가 뒤섞였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멀리서 반짝였지만 그녀의 세계는 여전히 다크한 나이트메어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일으켜 골목길로 향했습니다. 흔들리는 다리로 계단을 내려가며 언젠가 다시 닥칠지도 모르는 그림자에 대비하기 위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오늘의 악몽은 끝났지만 또 다른 시작일 수 있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달빛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빛조차 서연에게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모든 공포를 기억 속에 새기며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새벽의 공기는 한층 차가웠습니다. 서연은 공허한 거리를 홀로 걸었습니다. 발밑에 흩어진 낙엽은 바람에 휘날리며 소리를 냈고 그 소리는 마치 아직 끝나지 않은 추적의 메아리처럼 그녀를 따라붙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 서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무도 없음이 오히려 더 큰 불안을 만들었습니다. 민수가 남긴 웃음소리, 그림자 같은 존재감은 여전히 서연의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길 끝에는 작은 성당의 종탑이 보였습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닫힌 문을 두드리며 숨을 몰아쉬었지만 안에서는 어떤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밤하늘의 달빛은 무심히 그녀를 비추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서연은 자신이 끝내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악몽 같은 현실이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함께 새겨졌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그만, 제발 이 나이트메어가 끝나기를. 하지만 다크한 어둠은 여전히 도시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오늘 살아남은 그녀의 숨결은 또 다른 경고로 남아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작은 방심 속에서도 누구나 어둠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피해자의 이름 없는 절규는 우리가 지켜야 할 안전의 신호입니다. 모두 함께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고인이 된 모든 피해자분들께 깊은 추모를 전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